공손곡주가 석실을 떠나고 2시즌이 지났다. 절정곡 제자 한 명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만두 4개가 담겨 있었다. 오늘은 곡주 어르신의 혼례가 있는 날이니 잘 먹이라고 했다. 그러곤 쟁반을 어망 곁에 두었다. 그는 혹여 정화에 찔릴까봐 손에 두꺼운 천을 둘둘 말고 있었다. 양과는 어망에서 손을 뻗어 만두 4개를 모두 먹어치웠다. 곡주놈과 싸우려면 먼저 힘을 비축해야 한다. 그런 양과의 모습을 보며 절정곡 제자가 빈정대듯 웃었다. 생각보다 식욕이 대단하시군. 그때 갑자기 문 앞에 녹색 그림자가 번득이더니 또 다른 녹색 옷을 입은 제자가 들어왔다. 그러고는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먼저 온 사람의 뒤에 서더니 주먹으로 등을 힘껏 내리쳤다. 쓰러진 사람은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몰래 들어온 사람은 바로 공손노각이었다. 양과가 어떻게 왔냐고 물었다. 공손노각은 일단 석실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양대영, 소리를 낮추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공손노각은 어망을 풀고 수북이 쌓인 정화를 걷어낸 후 양과를 빼내주었다. 그녀 역시 손에 거친 배를 칭칭 감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양과가 묻자 공손노각이 웃으며 답했다. 크게 혼날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녀는 정화 한 다발을 쓰러져 있는 제자 입에 쑤셔 넣어 깨어나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어망에 묶고 온통 정화를 쌓아두었다. 양대영, 누가 들어오면 문 뒤로 몸을 숨겨요. 제가 해독약을 가지고 올 테니 여기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양과는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손노각이 자신을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양과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공손노각은 그런 양과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잠시만 계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러곤 석실을 나갔다. 공손노각은 방년 18살로 지금까지 모든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왔다. 절정곡에서는 무공을 수련할 때 모든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공손노각은 어릴 때부터 부친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래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치품 한 번 본 적이 없었다. 또한 절정곡에도 남자가 있었으나 모두 얼음장같이 차가웠기에 이성에 대한 감정 한 번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모든 감정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녀는 우연히 양과를 만나게 되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양과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아름다운 걸 보면 마음껏 놀라며 감탄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했으며 말도 아주 재미있게 했다. 공손노각은 양과를 만나고 처음으로 이성에 대한 끌림을 알게 되었다. 비록 짝사랑이었지만 공손노각에게는 귀중한 감정이었다. 그렇게 공손노각이 석실을 나선 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과는 점점 초조해졌다. 처음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 약을 훔치는 게 쉽지 않겠지 생각했으나 약을 구하지 못했어도 지금쯤은 와야 할 시간인데 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다. 양과는 공손노각이 자기를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데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양과는 석실문을 살짝 열어 문틈으로 밖의 동정을 살폈다. 문 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몰래 빠져나오긴 했으나 어디서 공손노각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모퉁이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양과가 급히 몸을 숨기고 그들을 살펴보니 절정곡 제자 2명이 모두 손에 고문할 때 사용하는 형장을 들고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양과는 발소리를 죽여서 몰래 그들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리저리 길을 돌아 한 석실 앞에 당도했다. 곡주님 형장을 가져왔습니다. 양과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석실 동쪽 창문 아래로 가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공손노각이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 앞에 서 있었다. 공손곡주는 중간에 앉아 있고 2명의 제자가 장검을 들고 공손노각의 좌우를 지키고 서 있었다. 공손곡주가 형장을 받아들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각아, 너는 내 친딸인데 어째서 나를 배신했느냐? 그 말에 공손노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네가 양가놈을 좋아한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굳이 네가 나서지 않아도 그놈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뭐가 그리 급했느냐? 내일 내가 그놈한테 말할 테니
양가놈과 결혼하는 건 어떻겠느냐? 양과는 뜻밖의 말을 듣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손노각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무언가 결심을 했는지 결연한 표정으로 공손국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정말 내일 그분을 치료해 주실 거라면 제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훔치려 했겠어요? 그 말에 공손국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나를 물려고 하다니. 괘씸한 것 같으니. 긴 말하지 말고 어서 내놓기나 하거라. 뭘 말이에요? 지금 모르는 척하는 것이냐? 정화 독을 푸는 절정단 말이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라? 그럼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냐? 공손국주는 고함을 버럭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을 엿듣고 양과는 그제야 방 안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는 탁자와 선반에 약병이 가득했고 벽에는 말린 약초가 질비했다. 서쪽에는 약을 다릴 때 쓰는 화로 3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바로 약을 보관하는 장소가 분명해 보였다. 공손국주의 표정을 보니 공손노각은 오늘 중벌을 면치 못할 것 같았다. 정말이에요. 제가 절정단을 훔치려 이곳에 몰래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찾아도 절정단은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절정단을 찾았다면 왜 아버지께 들켰겠어요? 그 말에 공손국주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곳은 밖에서 항상 사람이 지키고 있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다. 그럼 절정단이 제 발로 걸어나갔단 말이냐? 공손노각이 울면서 애원했다. 아버지, 양공자님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곳에서 쫓아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공손국주가 차갑게 말했다. 내 목숨이 위태로웠어도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했겠느냐?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공손노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두 무릎에 매달렸다. 네가 절정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보고 살려달라는 것이냐? 좋다. 네가 사실대로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다. 여기서 하루 동안 갇혀 있거라. 네가 절정단을 가졌다고는 하나 양가놈의 입속에 쳐넣지 못한다면 헛수고일 뿐 12시즌이 지난 후에 너를 풀어주마. 그러곤 공손국주가 석실을 나가려 하자 공손노각이 아버지를 불렀다. 할 말이 남았느냐? 먼저 이 사람들을 물려주세요. 우리 절정국 사람들은 모두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이들 앞에서 못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자 공손노각은 얼굴이 온통 붉어지다가 창백하게 질렸다. 좋아요. 그렇게도 딸을 못 믿으신다니 제 몸에 약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보세요. 공손노각은 상의를 풀고 치마까지 풀었다. 그러자 공손국주는 급히 제자 4명을 밖으로 물린 후 문을 닫았다. 잠시 뒤 공손노각은 우독과 치마를 완전히 벗고 몸에 속옷 한 장만 달랑 남기고 거의 알몸이 되었다. 그러나 몸에는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양과는 배곡같이 하얀 공손노각의 살결을 보고 마음이 두근거렸다. 양과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피가 솟구치자 황급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창문틀에 이마를 살짝 받고 말았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으나 공손국주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약을 다리는 화로로 다가가 중간 화로를 밀고 동쪽 화로를 중간으로, 서쪽 화로를 동쪽으로 옮긴 후 원래 가운데 있던 화로를 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러곤 벽에 닿아 있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도 그놈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원한다니 그래,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 말에 공손노각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때 공손국주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너도 절정국의 규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곳은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 딸이니 그걸 모르지는 않겠지? 그러곤 흑검을 뽑아 허공으로 치켜들었다. 나는 오직 한 사람만 용서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너를 용서할까? 아니면 그놈을 용서할까? 그러자 공손노각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 좋다. 내 딸은 참으로 기계 있는 의인이구나. 네가 이 아비보다 훨씬 낫구나. 공손국주는 자기 딸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때 이를 지켜보던 양과가 멈추라고 소리를 내지르며 창문으로 뛰어들었다. 양과는 오른발로 땅을 짚고 몸을 날려 공손국주의 손목을 잡아서 흑검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갑자기 발이 밑으로 쑥 빠지는 게 아닌가? 양과는 큰일 났다 싶어 반사적으로 몸에 기를 실어 위로 솟구쳤다. 그때 공손곡주가 두 손으로 딸의 어깨를 툭 밀었다. 그 기세에 공손 노각이 뒤로 밀려나면서 양과의 몸에 부딪혔다. 양과는 위로 몸을 날려 땅에 착지하려는데 공손 노각과 부딪히는 바람에 두 사람이 모두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구멍이 깊은지 수십 장이나 추락해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양과는 다급한 가운데도 공손 노각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으로 그녀의 몸을 받쳐들었다. 그리고 두 다리에 내공을 집중시켜 언제라도 땅에 착지했을 때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대비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풍덩 물속으로 떨어져 깊이 가라앉았다. 그곳은 바로 깊은 연못이었다. 양과는 발이 물에 닿자 살았구나 싶었다. 물이었기에 망정이지 수십 장 까마득한 높이에서 바위 위로 떨어졌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면에 닿을 때 충격도 엄청났고 수심도 깊어 양과의 몸은 끝없이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양과는 숨을 꾹 참았다. 그러자 몸이 천천히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왼손으로 공손 노각을 안고 오른손으로는 물을 헤치며 위로 헤엄쳐 갔다. 한참을 올라가자 드디어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제야 양과는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때 강한 비린내가 훅 끼치더니 오른쪽 수면이 마구 흔들렸다. 마치 거대한 바위 같은 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양과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른손으로 장풍을 날렸다. 수면을 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크고 단단한 무언가가 장풍에 맞은 듯했다. 그 기세에 수면이 거세게 일렁였다. 양과는 오른손 장풍을 날린 후 급히 공손 노각을 안고 오른쪽으로 피했다. 양과는 고묘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둠에는 익숙했다. 그러나 물속은 칠흑같이 어두웠기에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그때 오른쪽과 뒤쪽에서 물살이 강하게 일렁이며 뭔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양과는 지체 없이 오른손으로 장풍을 연거푸 날렸다. 그러는 사이 양과의 손에 뭔가 크고 차가우면서도 거친 비늘 같은 껍데기가 만져지는 게 아닌가. 양과는 깜짝 놀라 손에 힘을 주어 공손 노각을 안은 후 그 괴물체를 발판 삼아 몸을 날렸다. 그러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오른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닌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발에 통증이 심했다. 하지만 땅을 밟았다는 기쁨 때문에 통증은 금세 가라앉았다. 손을 더듬어 보니 아마도 연못 옆에 있는 바위인 것 같았다. 양과는 괴물이 다시 습격할까봐 급히 공손 노각을 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앉은 후 마음을 진정시켰다. 공손 노각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양과는 공손 노각을 자기 다리에 엎드리게 한 뒤 천천히 물을 토하게 했다. 그때 뭔가가 스르륵 기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비린내가 점점 강하게 풍겨왔다. 괴물이 물에서 기어올라온 것 같았다. 그때 마침 눈을 뜬 공손 노각은 너무나 놀라서 벌떡 일어나 양과의 목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양과가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무서워하지 말고 내 뒤로 숨어요. 저건 악어예요. 양과는 도화도에 살 때 악어를 본 적이 있어서 악어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잘 알고 있었다. 양과는 똑바로 앉아서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발소리를 들어보니 악어 3마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가장 앞에서 다가오던 악어가 양과를 물려고 입을 쩍 벌렸다. 그때 양과가 발 압축에 내공을 실어 악어의 아래턱을 향해 오른발을 움츠렸다가 냅다 내질렀다. 그러자 악어는 그대로 고꾸라져서 연못에 빠졌다. 물소리와 함께 연못의 악어떼들이 한바탕 난리를 피우더니 다시 또 다른 악어 2마리가 기어왔다. 양과는 정화독에 중독이 되기는 했지만 무공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방금 발로 찰 때의 힘은 수백 근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악어 가죽은 너무 단단해서 양과는 오른발 끝이 아팠는데 오히려 발에 얻어맞은 악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유롭게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맨몸으로는 저 악어떼를 상대하기 힘들 듯한데 어쩌지? 양과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나마 돌이라도 던지려고 주위를 더듬었다. 그러나 바위 위에는 미끌미끌한 이끼만 있을 뿐 돌이라고는 하나도 만져지지 않았다. 그때 또 2마리의 악어가 바짝 다가왔다.
다행히 악어의 움직임이 느렸기에 양과는 악어 2마리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시에 장풍을 날려 악어의 머리를 명중시켰다. 악어는 움직임이 느려 양과의 공격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가죽이 워낙 단단해서 잠깐 기절한 뒤 다시 연못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는 뒤쪽의 악어들도 바짝 다가왔다. 양과는 오른발로 한 마리를 차서 연못 속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다가 그만 몸이 기우뚱하면서 안고 있던 공손 노각을 놓치고 말았다. 공손 노각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위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녀가 오른손으로 겨우 바위를 잡고 기어오르자 양과가 등을 잡고 올려주었다.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또 다른 악어 한 마리가 다가와 입을 크게 벌리고 양과의 어깨를 물려고 했다. 이제 주먹과 발을 휘두르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더구나 빠른 경공으로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설령 자기는 경공으로 피한다 해도 공손 노각이 물릴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양과는 다급한 김에 두 손을 뻗어 악어의 아래 위 턱을 잡아쥐고 내공을 있는 힘껏 끌어올리며 기압을 내질렀다. 그러자 괴성이 울리면서 악어는 양턱이 찢긴 채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다행히 무시무시한 악어를 죽이긴 했지만 양과는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사용한 탓인지 팔이 아파왔다. 양과는 죽은 악어를 걷어차 연못에 빠뜨렸다. 그러자 악어떼들이 서로 죽은 악어를 먹기 위해 찢고 다투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 덕분에 더 이상 바위 위로 악어가 기어오르지 않았다. 한숨 돌린 양과는 공손 노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손 낭자, 걱정하지 마세요. 낭자의 아버님께서 꼭 구해주실 거예요. 공손국주께서는 나만 미워하지 딸은 아끼고 사랑하실 테니까요. 이 말을 듣자 공손 노각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도 정말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저를 점점 멀리하셨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미워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공손 노각은 뭔가 이상하고 의문스럽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양대영,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줄곧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갸웃했다. 낭자를 두려워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공손 노각이 말을 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나를 보는 아버지 표정이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숨기면서 나한테 들킬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줄곧 저를 피하면서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전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진 이유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못에 빠지고 보니 아버지가 일부러 덫을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공손 노각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는 대체 왜 나까지 이곳으로 밀어 넣었을까? 결코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었어. 그 순간 아버지한테서는 부녀지간의 정이라곤 조금도 느낄 수 없었지. 공손 노각은 생각할수록 슬펐지만 점차 또렷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공손 노각은 아버지의 이상한 언행들이 이해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자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다. 그런데 대체 왜 자기 친딸을 두려워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양과는 멍하게 넋이 나가 있는 공손 노각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아버지께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가 낭자에게 들킨 게 아닐까요? 그러나 공손 노각은 고개만 내저으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한편 연못은 지하 깊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얼음굴처럼 추웠다. 게다가 두 사람은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서 한기가 뼛속을 파고들었다. 양과는 한옥 침상에서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이 정도 추위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공손 노각은 온몸을 덜덜 떨었다. 양과는 그녀가 추울까봐 살포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러다 순간 아차 싶어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생각해보니 지금 공손 노각은 속옷밖에 입지 않은 상태였다. 아까는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부드러운 살이 닿아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랐다. 양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앉으면서 장포를 벗어 그녀에게 걸쳐주었다. 공손 노각은 소매에 팔을 끼고 허리띠를 묶다가 장포 주머니 속에 든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이게 뭐죠?
양과는 묵직한 꾸러미를 받아들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게 뭡니까? 양대형 주머니 속에 있던 물건인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공손 노각이 웃으며 힐책했다. 그것은 거친 배로 싼 작은 꾸러미였는데 양과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열어보니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4가지 물건이 보였다. 그중 하나는 작은 비수였는데 그 칼자루에 박혀있는 용의 눈 크기만 한 진주가 부드럽고 밝은 빛을 발했다. 그것을 들어 공손 노각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춰보며 생각했다. 세상에 야명주라는 보물이 있어서 밤에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하더니 이게 바로 그것이로구나. 그때 공손 노각이 비명을 지르더니 꾸러미에서 비치로 된 작은 병을 집어들었다. 이건 절정단이에요. 그 말에 양과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이게 정화독을 치료한다는 해독약이란 말인가요? 공손 노각은 병을 흔들어 보고 병 속에 단약이 있는 걸 확인한 후 기뻐서 소리 질렀다. 약방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어째서 양대형 주머니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절정단인지 모르고 있었군요. 그렇죠. 공손 노각은 너무 기뻐서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그러나 양과는 머리를 극적이기만 했다. 나도 이게 내 주머니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절정단이 왜 내 주머니에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공손 노각은 야명주를 비추어 다른 물건들도 확인했다. 작은 꾸러미 안에는 비수와 절정단이 담긴 비취병 외에도 7치 정도의 네모난 양피와 반토막난 영지가 들어있었다. 공손 노각은 그제야 영문을 알 수 있었다. 이 토막난 영지는 노환동 주백통이 잘라낸 거예요. 그 말에 양과가 화들짝 놀랐다. 주백통이라고요? 그래요. 이 영지는 원래 영지방에 있던 백옥 화분에서 기르던 거예요. 지난번에 주백통이 와서는 서방, 건방, 약방, 영지방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때 주백통은 책을 훼손하고 검을 훔치고 단로를 걷어차서 엎어버렸죠. 그리고 영지를 꺾어버렸어요. 그제야 양과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깨달았다. 그렇군요. 주백통 선배님이 내 인피가면과 가위를 몰래 훔치고 대신에 이 꾸러미를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거군요. 결과적으로 주백통 선배님이 우리를 살렸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